실장님 저 물걸레질만 네, 한번만 들어갈게요. 네. 그래 안녕. 다섯 명 들어왔어. 두 명 더 들어와야 되는데. 주기 후에 역사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아직 안 들어오네. 자, 시작해 봅시다.
자, 먼저 우리가 이제 주기율이라고 나와. 주기율. 앞부분에서 오비탈의 전자 배치할 때 주기에 대한 얘기를 했다고요. 주기. 전자 껍질이라는 표현을 썼지. 그거를 우리는 규칙적으로 돌아가는 어떤 규칙이 있더라라고 하는 게 주기율이야. 그 주기율이 어떤 역사를 통해 어떻게 이제 발전하게 됐는지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한 문제 정도 나와요. 여기에도 좀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데베라이너라고 이름이 좀 어렵죠. 데베라이너의 새쌍문소 용어만 좀 알아둡시다. 그래서 새쌍문소설 이렇게 얘기하죠. 얘가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칼슘, 스트론튬, 바리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는 이미 이게 알고 있어요. 이게 이족이라는 거. 그래서 나중에 이 새쌍원소설은 그죠? 묶어가지고 우리 족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이 족은 한자로 이렇게 쓰잖아. 그래서 영어로는 뭐냐면 가족할 때 족자야. 패밀리 이렇게 얘기죠.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을 모아놓은 거지 가족이야. 그래서 우리는 족 같다 이렇게 얘기하죠. 욕이 아닙니다. 족 같다 이렇게. 족이 같으면 뭐야? 화학적 성질이 유사하다. 최외각 전자수가 같더라. 그런데 데베라이너는 그 전에 그런 사실들을 잘 몰랐었겠지. 그런데 이상하게 세 개씩 묶어봤더니 가운데 있는 이 센터에 있는 스트론튬이 어떤 특성을 보이더라? 딱 평균값이라는 거지. 칼슘하고 바륨 값을 더해가지고 둘로 나눈 평균값이 스트론튬이 갖는 값이더라는 거죠. 물리적인 특성이지 뭐 녹는 점이라든지 끓는 점이라든지 뭐 밀도라든지 전도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물리적 성질들이 딱 두 개 양쪽에 있는 애의 평균값을 센터에 있는 애가 같더라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세 개씩 묶음으로 이렇게 묶어놓은 거예요. 그걸 우리는 새쌍원소설이다 이렇게. 후에 이게 뭘로 발전한 거야? 족으로 발전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족 같다 이렇게 얘기하죠. 족은 세로줄을 얘기하는 거지. 세로줄. 화학적 성질이 유사하다. 원자과 전자수가 같기 때문에 화학적 성질이 유사한 애들을 모아놓은 애를 우리는, 그래서 그 세 개가 가운데 센터, 세 개가 있으면 가운데 센터에 있는 애가 양쪽 옆에 있는 거에 두 개 더한 거에 평균값을 갖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데베라이너의 새쌍원소설. 두 번째. 뉴렌즈 어떤 책은 뭐 뉴렌즈라고도 나오는데 옥타브설 이렇게 얘기하지. 우리가 1옥타브 그러면 여기 음악하고 좀 관련 없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 1옥타브 정도는 알죠? 도레미파솔라시도 그죠? 80개를 우리는 1옥타브라고 하지. 옥트 8개란 뜻이에요. 그죠? 옥토퍼스 뭐예요? 문어다리 8개잖아. 옥토퍼스.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옥타곤 알아? 옥타곤? 너네 그 격투기의 그 링이 8강링이잖아. 그래서 옥타곤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옥타곤. 옥트가 8개란 뜻이야. 그래서 이게 여덟 번째마다 규칙성을 갖더라라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나중에 얘가 뭘로 이제 바뀌냐면 우리 옥텟 규칙이라고 나오죠. 헬륨을 제외하고 나머지 애들은 전부 다 8개를 채우면 안정하다. 헬륨은 예외적으로 2개만 채우면 안정하죠.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전부 8개. 즉 비활성 이체의 전자 배치를 갖는 거, 그게 나중에 이제 옥텟 규칙이겠지. 그게 8번째마다 규칙성을 나타낸다는 걸 뉴렌즈가 알아낸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분이 굉장히 중요한 분이죠. 누구예요? 멘델레프. 멘델레프 러시아 분인 것 같아, 그죠? 러시아 사람이에요. 무슨 예프 무슨 스키, 나쁜 스키, 무슨 스키 이렇게 그 스키 예프 이렇게 나오면 러시아 사람 이름이죠. 멘델레프가 뭘 했냐면 원자량 순으로 계산을 했어.
원자량 순서 또는 뭐 원자량을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나오냐면 원자의 상대적 질량이다. 우리 뭘에서 배웠지? 이게 원자량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도 맞다. 그래서 원자량 순으로 배열했는데 약 63개 여종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여기서 이 여종이라고 하는 표현이 되게 중요해요. 63개는 3개지 여종이 뭐야? 63개가 넘어요. 그런데 대단하다고 얘기하는 게 여기에 어떻게 돼 있어? 미발견 원소를 이렇게 빈칸 처리를 한 거야. 그래갖고 심지어는 명령까지 하는 거야. 이름까지 지어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규칙성을 발견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뭔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 원소를 발견을 못한 거야. 그 부분을 빵꾸 뚫어놨어요. 그리고 이런 데에 있을 것이야. 이런 원소 분명히 발견될 것이야. 그리고 성질은 뭐 녹는 점 몇 도, 끓는 점 몇 도 뭐 이런 식으로 밀도는 얼마큼 있는데 이런 성질을 갖고 있는 애가 있을 것이야. 그러니까 이게 규칙적으로 원소들이 규칙적이다라는 걸 알아낸 거죠. 그래서 원자량 순으로 배열했고 사실은 미발견 원소를 이렇게 공란으로 블랭크로 놔뒀다. 그죠? 그리고 거기에 성질까지 심지어는 이름까지 정해놨다. 후대 과학자들이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멘델레이프가 대단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걸 이제 그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걸 이제 발전시킨 사람이 모즐리라고 하는 모즐리.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이게 원자량 순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야? 원자 번호 순서죠. 그래서 근데 시험 문제 되게 잘 나오죠. 이게 원자 번호, 원자량 순서, 원자 번호 순서 이렇게 돼요. 이 원자 번호는 뭐하고 같은 거니? 우리 알고 있죠? 양성자 수하고 같죠? 오케이. 그래서 모즐리는 무슨 실험을 했냐면 이 양성자를 카운트하기 위해서 엑선 회전 실험을 합니다. 엑선 회전 실험을 통해 갖고 회전론이 격자를 갖다 찍어가지고 거기 안에 들어있는 핵, 즉 양성자의 숫자를 갖다 카운팅을 하는 거야. 그 카운트를 해가지고 원자 번호를 정하게 되고 그 원자 번호 순서대로 해가지고 현대의 장주기형 주기율표를 완성을 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이런 역사를 통해 갖고 우리가 그래서 데베라이너, 옥타브설 이 순서도 알아보면 좋아해. 그 다음에 율렌즈를 통해 가지고 멘델레이프에서 모즐리까지 이렇게 해서 현대의 주기율표가 완성이 되더라. 오늘은 이제 선생님이 주기율표를 선생님 설명하면서 주기율에 대한 주기적인 성질을 한번 쭉 이제 나열을 할 겁니다. 우리가 주기율표 한 판을 쓸 거야. 자 이제 해볼까?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주기율표는 외워야 돼요. 1번부터 20번 정도까지는 외워야 되고 주기율표의 형태는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여기다가 수소 그 다음에 2점 쓰자. 헬륨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인, 황, 클로린, 아르곤. 그 다음에 여기는 칼륨이죠. 칼슘. 이렇게 20번이에요. 이게 주기율표를 써놓고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할까? 이 H는 항상 동그라미를 이렇게 치는 습관을 들여요. H는 1족이긴 하지만 조금 예외예요. 얘는 비금속이거든. 그 외에 나머지 1족 리튬, 나트륨, 칼륨, 루비늄, 세슘은 금속이야. 우린 그래서 얘를 알칼리 금속이라고 하죠. 이 밑으로 루비늄하고 세슘까지 사실 프란슘도 있어. 이게 1족이거든. 그래서 알칼리 금속을 내가 이렇게 묶을 거예요. 파란색으로 한번 묶어봅시다. 이거 우리는 1족 중에 금속이기 때문에 알칼리 금속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다. 이렇게. 자, 주기율표에서 얘가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에 FCl, 그 다음에 BR, BR이 BR, I,
아이오딘, 여기 이제 크리톤도 있고 제논까지 이렇게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여러분들이 전혀 지장 없어. 자, 여기에 이제 누구야? F하고 ClBrI. 요게 이제 17쪽으로 되게 유명한 할로젠이야. 여기 Br입니다. 브로민.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이 두 개 아주 굵직하게 주기율표를 딱 그리면 수소는 동그라미 예외다. 예외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쓴 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 여기를 알칼리 금속이라고 얘기한다. 이 알칼리 금속의 특징하고 할로젠의 특징이 또 시험들이 되게 잘 나오죠. 여기 이제 우리가 17조 할로젠 원소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우린 그래서 여기를 갖다가 자 어떻게 된다고? 1조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2조 세로줄을 얘기하는 족 같다라고 얘기했죠. 13족입니다. 선생님 왜 13족이요? 사실은 여기에 3족부터 12족이 들어있어. 그래서 우리 책에 보면 이 사이가 길게 들어있어요. 금속으로 들어있어. 우린 이걸 주로 이제 뭐라 그러냐면 전이금속, 트랜지션 메탈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 사이에 들어있다. 3족에서 12족까지 들어있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돼요. 고등학교 과정에서 잘 다루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3족, 그래서 14, 10, 15, 16, 17, 18, 우린 얘를 갖다가 0족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최각전자 수가 지금 하나고, 두 개고, 여기 세 개고, 네 개고, 다섯 개고, 여섯 개고, 일곱 개고, 8개야. 최각전자는 8개야, 마지막에. 그런데 원자가 전자는 쓸 수 있는 전자가 없기 때문에 0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최각전자하고 연작가전자는 다 똑같은데 18쪽만 원자가 최각전자는 8개 있고 원자가전자는 0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헬륨은 예외다. 얘도 예외이기 때문에 최각전자 몇 개야? 8개가 아니고 얘는 2개다. 이것만 조심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얘는 비활성 기체이기 때문에 다른 애들하고 반응을 잘 안 하죠. 그래서 우리 주기율표상에서는 얘를 버려버릴 거야. 주기율표상에서는 경향성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빼버리죠. 이유는 뭐 때문에? 얘가 비활성이죠. 화학적으로 굉장히 안정하다. 그래서 다른 애하고 반응을 잘 하지 않더라. 그래서 주기적 성질에서는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주기율표는 있지만 우리가 주기적 성질을 쓸 때는 빼버리자. 이렇게 됩니다. 그런 의미가 비활성 이체 우리가 인너트 가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너트 가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주기율표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있죠? 자, 지금 세로줄에 대한 얘기 족을 했어. 가로줄도 있어요. 가로줄은 1주기, 여기는 2주기, 여기는 1주기, 여기는 2주기, 3주기, 4주기, 5주기, 6주기, 7주기까지 있어. 얘 주기는 가로줄은 뭐냐면 최각전자 수, 전자 껍질 수야. 자, 2개죠. 전자 껍질이 하나, 둘, 3개지. 하나, 둘, 셋, 4개 이렇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어떻게 된다? 주기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전자 껍질 수가 증가해서 원자 반지름이 커지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주기의 의미는 우리 오비탈에서 했죠? 전자 껍질 수를 의미하더라. 주기율표의 구성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기적인 성질에 대한 얘기를 한목에 그냥 정리를 해버릴게. 뒤에 가면 이제 주기적 성질, 주기율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 단원이 바로 다음 단원이. 근데 거기서 이게 단원 이제 뭐 이온 에너지, 뭐 그다음에 전자 친화도 이런 것도 다룰 거거든. 근데 이왕 나온 김에 선생님이 그냥 여기다 그냥 한꺼번에 다 정리를 해버릴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왼쪽 하단으로 내려갈 수 있어요. 왼쪽이죠. 왼쪽으로 이렇게 진행할 수. 그 다음에 얘를 제외하고 오른쪽 상단으로 갈수록, 이쪽으로 갈수록. 그러니까 여기 1등이 누구겠어? F겠지. 여기 1등이 프란슘이겠죠. 이렇게 될 거란 말이지. 이렇게 양쪽으로 갔을 때 어떤 반응성을 갖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를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게 한 8, 9개 됩니다.
이렇게 되죠. 여기를 좀 지워보자. 여기는 녹는 점은 멜팅 포인트, 그 다음에 끓는 점은 보일링 포인트, 그 다음 밀도는 덴시티. 이렇게 짧게 써보자. 이건 멜팅 포인트, 녹는 점, 보일링 포인트, 끓는 점. 이거는 밀도, 전기 전도도는 컨덕티비티, 뭐 이렇게 이제 컨덕티 이렇게 그런 물질의 특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일단 주기적 성질을 여기다 쓰면, 자, 첫 번째 이쪽 아래 왼쪽 하단으로 내려갈수록 어떤 특징을 보이냐면, 첫 번째 원자가 이제 증가합니다. 증가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전자 껍질 수가 증가하죠. 이렇기 때문에 원자 반지름이 커지더라. 다 아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아래로 내려갈수록 어떻게 돼? 가능성이 커지더라. 세 번째. 가능성이 커진다는 얘기는 어떤 가능성이 커지냐면 전자를 잃기 쉽다라는 거죠. 이 전자를 잃기 쉬운 반응이 왜 잃기 쉬우냐면, 여기 바깥에 전자가 하나 있죠. 바깥에 전자가 하나 있지. 일주일이니까 바깥에 전자. 어때요? 핵으로부터 전자가 점점 아래로 내려갈수록 멀어지잖아. 이 전자를 핵을 보고 들어갔는데 핵이 자기를 안 보는 거야. 거리가 너무 멀어요. 그러니까 이 바깥에 있는 전자가 사고 치는 거지. 이 전자가 밖에 나가버리려고 그래. 그 전자를 잃기 쉬운 거야. 아래로 내려갈수록 얘 같은 경우는 7개 껍질이 있어. 맨 바깥에 있는 전자는 안에 핵을 들여다볼 수가 없겠지. 우리 나중에 그걸 유핵전화라고 하는데, 그때 가서 할게. 유핵전화라고 하는데 안에 핵이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맘대로 해. 술 먹고 난리치고 뭐라고 할 사람이 없는 거야. 반응성이 큰 겁니다. 그 반응성이 큰 걸 우리는 전자를 잃기 쉽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전자를 잃기 쉬운 걸 우리는 뭐가 잘 된다고 해? 산화가 잘 된다. 이게 금속이 됐던, 이건 주로 금속이잖아. 금속에서 전자를 잘 잃어버리는 걸 우리는 산화가 잘 된다. 산화가 잘 되는 걸 우리는 뭐라 그래? 다른 말로 금속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딱딱한 무슨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금속 있지, 이런 쇳덩어리, 이런 금속이 금속성이 아니고, 화학에서의 금속성은 전자를 잘 잃어버리는 걸 금속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뭐가 있고요? 이온화 에너지가 작다. 여기서부터 좀 중요하긴 한데, 이온화 에너지라고 하는 건 전자를 띄어내는 데 들어가는 힘이야. 전자를 띄어갖고 여기서 양이온을 만들겠지. 전자를 띄어내는 데 들어가는 힘이 되게 에너지가 적게 든다. 전자를 잃어버리기 쉬우니까.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전자 친화도가 작죠. 전자를 버리니까 전자를 좋아하지 않잖아. 여덟 번째 뭐겠어요? 전기 음성도라는 게 있어. 나중에 이제 공유라고 해서 이렇게 되지. 그래서 반응성이 크더라, 반응성이 큰 걸 우리는 전자를 잃기 쉽더라, 산화가 잘 된다. 산화가 잘 되는 걸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냐면, 환원력이 크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환원력이 크다, 환원성이 크다. 남을 환원시키는 능력인 거지. 왜? 지는 산화되니까. 지가 산화가 잘 된다는 얘기는 전자를 잘 내놓는다는 얘기거든. 전자를 잘 내놓으면 그걸 받아먹는 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잘 내놓는다는 얘기는 받아먹을 수 있는 애가 생기는 거니까 환원력이 커지는 거지. 남을 환원시키는 능력이 커지는 거지. 왜? 지가 산화가 잘 되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이걸 우리는 주기적 성질이라고 얘기한다. 뒷부분에 가서 할 거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이온화 에너지나 전자 친화도나 전기 음성도에 대한 얘기를 나중에 또 따로 할 거예요. 이런 얘기는 좀 전문적인 얘기다. 일반적으로는 요렇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요거다. 반응성이 크다. 반응성이 큰 걸 다른 말로 뭐라 해? 전자를 잃기 쉽다, 이렇게. 근데 이쪽은 이제 반대거지. 이쪽은 이제 그대로 대응시켜서 한번 써보자고요. 첫 번째. 원자 반지름 감소할 것이다. 그죠? 원자 반지름 감소합니다. 두 번째. 원자 반지름 감소하는 이유는 저거랑 반대죠. 위로 올라갈수록 전자 껍질 수가 감소하지.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응시켜서 한번 해보자고. 얘도 반응성이 크고, 얘 위로 올라갈수록 반응성이 크대요. 근데 무슨 반응이 클까? 위로 올라갈수록 이제 얘네는 17초 기준이잖아. 얘 기준이잖아. 위로 올라갈수록 어떻게 되냐?
제일 바깥에 전자가 7개 있다고 7개 있으니까 7개 다 버리기는 그러니까 한 개를 얻어야지. 그래서 안정해지려고 하는 거니까 전자를 되게 좋아해요. 지나가는 전자 있으면 확 바꿔 챈다고. 누가? F가 제일 세다고. 그래서 반응성이 큰 건 무슨 반응성이야? 전자를 얻기 쉬운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 어떻게 되는 것이니? 상원이 잘 된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게 그래서 뭐가 크다고? 산화력이 안 되죠. 산화력이 크다야 해. 전자를 잘 좋아하니까 뺐으니까 뭘 그냥 몽뚱몽뚱 있는 금속들한테 전자를 막 뺏어버리는 거야. 그럼 걔를 산화시키는 거죠. 산화력이 큰 거죠. 지가 환원이 잘 되기 때문에 전자를 잘 뺐기 때문에 이런 능력을 보이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된 걸 우리는 뭐가 크다라고 얘기를 해? 비금속성이 크다. 전자를 잘 좋아하는 걸 비금속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자를 되게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뭐야? 이온 에너지를 전자를 떼어내기가 되게 어렵지. 이온 에너지가 크게 되는 거지. 7번째, 전자 좋아하니까 전자 친화도가 클 수밖에 없지. 그 다음에 8번째, 전자 좋아하면 전기 음성도도 크더라. 이런 특징을 보이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됐어?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얘 이쪽에 있는 1족, 2족, 13족 여기 부분, 이쪽 같은 애들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금속이라고. 그래서 메탈.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주로 이쪽에 있는 애들, 비활성 기체까지 포함해서 이쪽에 있는 애들, 탄소까지 다 포함해서 이런 애들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비금속이라고. 여기 이제 누가 있냐면 여기 SI 있죠? SI 말고 또 절머님이라고 그 밑에 있어. 이런 애들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중금속으로 분류를 한다. 주로 이제 중금속은 주로 뭐가 많아? 반도체에 많죠. 반도체 재료로 쓰이는 많지는 않은데 이런 애들이 좀 있어요. 그 외에 나머지 이쪽 왼쪽에 있는 애들을 우리는 금속. 얘네 포함하면 금속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우리 주기율표 보면 책에 보면 되게 많아요. 3족에서 12족까지 포함시키면 그 다음 비금속은 이쪽 뒤에 14족, 15족, 16족, 17족, 0족까지 포함해서 비금속에 포함된다. 그래서 주기율표를 크게 왼쪽에는 금속, 그 다음에 가운데는 중금속, 오른쪽에는 비금속 이렇게 구분을 한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됩니다. 됐어요? 이렇게 되죠. 우리 부경이 같은 경우는 통합과학을 선생님한테 들으니까 이거 내용 똑같잖아. 사실은 이게 통합과학에서는 이렇게까지 자세히 안 해도 되는데 선생님 원래 원과목에 들어있다 그랬지? 원과목 내용에 이 내용이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얘네들 다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됐어요? 일단 지면이 좀 부족하니까 먼저 이거부터 좀 필기를 좀 합시다. 오늘은 아마 알카리 금속하고 할로젠까지만 할 수 있을 것 같아. 요게 일단 기본적인 주기율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1번부터 20번까지 주기율표는 외우고 경향성을 따질 수 있어야 되고 왼쪽 하단으로 내려갈수록 오른쪽 상단으로 갈수록 물론 이제 18쪽은 제외하고 그래서 경향성을 쓸 수 있어야 된다. 일단 적어보세요. 여러분들 104페이지 보면 나와있지? 거기는 3족부터 12족까지 다 들어있잖아. 가운데 토막이 들어있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이렇게 길어졌죠? 주기율표가.
다들 썼니? 원일이 다 썼나? 필기하면 원일이만 물어봐서 원일이한테 미안한데 원일이가 너무 필기도 예쁘게 하고 정말 제대로 필기를 하는 학생이에요. 나중에 원일이 필기는 이렇게 해가지고 노트 만들어갖고 팔아도 될 것 같아. 자 봅시다. 지우지 말고 여기서 그냥 바로바로 좀 설명을 좀 해볼게요. 이거에 대한 이제 부가적인 설명을 조금 더 할 거야. 그리고 다음 시간에 요거 한 번 더 할 거예요. 그래서 알카리 금속하고 할로젠의 특징도 시험 문제 꽤 잘 나오거든요. 그 얘기 하면서 이제 근데 오늘 주기적인 성질에 대한 얘기를 간략하게 하나하나씩 선생님이 좀 설명을 해볼게.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해. 자 여기 보면 먼저 첫 번째 원자 반지름에 대한 얘기를 좀 잠깐 설명해 볼게요. 원자 반지름. 우리가 지금 우리 앞부분에서 우리 화학에서 했니? 물리에서 했니? 원자의 구조의 변천사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 원자 구조의 변천사 할 때 맨 마지막에 현대적인 모형 기억나지? 현대적인 모형에서 모형이 핵을 중심으로 해서 뿌옇게 일렉트론 클라우드라고 했죠. 전자구름. 그 전자구름을 다른 말로 오비탈이라고 했지. 그 오비탈을 수학적으로 뭐라고 표현했지? 전자가 발견될 확률 밀도 함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수소원자인 경우에 핵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돼 있다는 거지. 사진을 찍어봤더니 이렇게 돼 있다는 거야. 그래서 불확정성의 원리 뭐 이런 얘기했죠. 운동량하고 시간을 동시에 측정할 수가 없더라라고 하는 거야.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정하면 시간을 못 정하고 시간을 정하면 위치를 정할 수 없고 그러니까 시간을 딱 정했더니 찰칵하고 찍었더니 어떻게 돼?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거지. 이거 우리 일렉트론 클라우드 전자구름은 약 90%의 발견될 확률이죠.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데도 확률은 있는 것이야. 이 핵에 대해서 심지어는 지구 반대편이면 어디지? 아르헨티나죠.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도시 이름인데 그죠? 아르헨티나에도 얘에 해당되는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있는 것이야. 굉장히 작은 확률이지만 그죠? 그러면 니네는 어디를 기준으로 잡을 거냐는 얘기야. 얘 반지름을 여기로 잡을 것이야, 여기로 잡을 것이야, 여기로 잡을 것이야. 심지어는 지구 반대편으로 잡을 것이니 이게 이제 모호한 거지.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원자 반지름을 따질 때 이게 조금 애매하더라는 거죠. 전자가 어디까지가 전자가 있는 구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그래서 사람들이 약속을 한 거야. 앞으로 원자 반지름은 공유결합 반지름으로 약속을 한 겁니다. 공유결합 반지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건 지금 수소 원자였잖아. 그런데 공유결합을 하면 수소 분자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그러면 수소 분자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돼 있냐면 아마 이렇게 돼 있을 거야. 이렇게 돼 있고 여기 가운데 핵이 이렇게 들어있겠지? 이렇게. 이게 수소 분자의 구조다. 실제로 보면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핵하고 핵 사이의 이 거리를 반으로 쪼갠 거 있죠? 이 반으로 쪼갠 걸 우리는 공유결합 반지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이걸로 정하자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화학에서 원자의 반지름 얘기하면 그 원소가 공유결합을 했을 때 같은 원소끼리 공유결합을 했을 때 그 공유결합의 반지름 그러니까 핵간거리를 반으로 쪼갠 거 이걸 우리는 원자 반지름이라고 하자라고 정했어.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음이잖아. 그래. 근데 이 겹친 부위를 어떻게 할 거야? 이런 거 따지는 사람들이 꼭 있잖아요. 야, 난 좀 저거 정확히 하고 싶어. 그래서 누가 되게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영어는 아닌 것 같아요. 만데르발스라고 읽어요? 그래서 반데르발스라고 하는 유명한 과학자가 자기는 이렇게 하고 싶지 않대. 반데르발스 반지름을 따지는 거죠. 그래서 얘는 아이디어가 되게 좋아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절대 온도가 얼마지? 마이너스 273도씨지. 절대 온도. 그죠? 마이너스 273도씨. 거기까지 가는. 선생님이 뭐라 그랬니? 이 절대 온도가 자 화학이나 물리에서 의미하는 게 어떤 의미라고 했죠? 엔트로피가 제로라고 그랬지. 엔트로피는 무질서더라고. 무질서가 0이란 얘기는 아주 질서정연하다는 뜻이야. 질서정연의 의미가 어떤 의미지? 얘네들이 움직임이 없이 올스탑이야. 차곡차곡 채워질 거야. 아주 무슨 따닥따닥따닥따닥 붙어있는 거지. 아주 정렬된 상태. 그 상태가 우리는 엔트로피 제로 상태다.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게 절대 영도다. 그런데 우리 알잖아요. 연력학적으로 절대 영도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거. 절대 영도 근처까지 갈 수 있다. 근처에 가보면 아마 수소 분자를 엔트로피 0인 상태, 즉 절대 영도 상태까지 가게 되면 어떤 그림이 그려질 거냐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자, 선생님이 그린 의도를 좀 알아야 돼요.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면 뭐예요? 지금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게 한 개의 분자야. 이렇게. 그래서 반데르발스가 제시한 건 뭐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전에 그냥 실온 상태에서는 우리가 이 길이를 측정해서 이 길이의 반을 그냥 공유결합 반지름이다, 원자 반지름이다 이렇게 쓰자고 했는데 반데르발스는 뭐라고 제안했냐면 마이너스 273도까지 내리면 얘가 이렇게 겹칠 거야. 근데 질서 정연한 상태로 되니까 분자들이 딱 이렇게 붙을 거야. 그러면 이제 이쪽 핵에서 이 라인을 계산해 주면 되죠. 이쪽 핵에서 여기를 반지름을 계산하면 조금 더 정확한 원자 반지름을 구할 수 있잖아. 그치? 아주 신박한 아이디어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반지름을 뭐라고 했어? 반데르발스 반지름. 반데르발스 반지름이라고 얘기를 했다. 아이디어는 되게 좋죠. 대박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끼리 뭐라 그래요? 그래 대단한 건 알겠는데 우리 그냥 간단하게 이걸로 쓰자. 그래서 앞으로는 원자 반지름은 뭐라고? 공유결합 반지름으로 3로 IUPAC이라고 하는 국제 화학학회에서 정해놓은 거야.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 원자 반지름 그러면 그냥 공유결합 반지름이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대신 좀 더 정확하게 반데르발스 반지름도 있더라. 원리를 좀 알아두세요. 이게 이렇게 돼야지 조금 더 정확성을 가질 수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저렇게 반지름을 두 종류로 나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냥 쓰는 원자 반지름은 공유결합 반지름을 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온 반지름도 똑같습니다. 이온 반지름도 핵간거리를 둘로 나눈 거를 이온 반지름으로 쓴다. 편하게 좀 쓰자는 얘기죠. 그래서 원자 반지름은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산화가 잘 된다, 금속성이 크다 이 얘기는 좀 어떻게 이제 표현을 할 거냐면 이온화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자고요. 이온화에 대한 얘기 크게 이제 금속하고 비금속에 대한 얘기가 나와. 이온화가 된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알칼리 금속 같은 경우는
금속의 대표 주자로 이제 선생님이 알칼리 금속을 쓸 거야. 알칼리 금속에다가 자 어떻게 돼? 전자를 이온화 에너지라는 걸 집어넣게 되면 전자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전자 하나가 떨어져서 전자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 전자를 띄어내는 데 들어가는 에너지.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얘를 양이온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안정한 금속 양이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들어가는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이온화 에너지라고 해. 그래서 원래는 금속에 이온화 에너지를 집어넣어서 제일 바깥에 있는 전자를 띄어내 가지고 안정한 금속 양이온을 만든 이게 이온화가 된 거지. 양이온화가 된 거잖아. 그래서 우리 그걸 이온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양이온이 만들어질 때 필요한 에너지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이온화 에너지. 그 이온화 에너지가 여기 들어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얘는 이온화 에너지가 높다는 얘기는 전자가 7개 있잖아. 7개를 다 띄어내기 너무 어려운 거야. 그래서 위로 올라갈수록 전자 띄어내기가 어렵다. 이온화 에너지가 많이 들어간다. 반면에 이쪽은 어떻게 돼요? 바깥에 전자 하나밖에 없잖아. 전자 띄어내는 게 되게 쉽지. 아래로 내려갈수록 핵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지니까 띄어내기가 굉장히 쉽더라. 자, 반면에 얘는 1쪽이고 17쪽에 할로젠 원소가 있다고 합니다. 할로젠 원소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X라고 보통 표시를 많이 해, 이니셜로. 그래서 X에다가 이번에는 전자를 하나 집어넣는 거야. 그랬을 때 음이온이 되죠. 그리고 여기에 일렉트론 어피니티라고 하는 전자 친화도가 나오게 된다. 이걸 우리는 이제 뭐라고 한다? 전자 친화도.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 전자를 하나 집어넣지. 얘 17쪽이잖아. 17쪽이면 최외각 전자 7개니까 전자 하나 집어넣으면 되게 잘 들어간다고. 되게 좋아해. 그리고 열을 막 내요. 그랬을 때 만들어진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안정한 비금속 음이온이라고 얘기를 하지. 그래서 이런 음이온이 만들어지는 이온화되는 거를 우리는 뭐라 한다? 그때 바깥으로 방출되는 에너지를 우리는 전자 친화도라고 얘기해요. 전자 친화도는 사실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빠져 있어요. 그러면 알아면 될 때 나중에 대학 가면 일반화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온화들이 되더라라고 하는 거. 그 이온화 에너지가 바로 여기 들어있는 거야. 그 다음에 전자 친화도가 여기 들어있는 거야. 전기음성도는 이제 아직 설명 안 했어요. 이 정도까지 오늘은 좀 정리를 좀 합시다. 요 내용을 좀 필기를 좀 해봐. 내가 확대해 줄게. 오늘은 물리만 숙제를 내줄게. 화학은 아직 숙제하기는 좀 그래요. 더 배워야 돼. 주기적 성질 7단원 7장 있지? 거기까지 해가지고 뒤에 문제를 풀어야지 좀 자유롭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부경이 얘기했는데 요 내용이 그대로 통합과학에 그대로 나와. 이게 통합과학에 같이 겹치는 부분이야. 그래서 물화집중반 수업을 듣다 보면 통합과학 내용이 다 웬만한 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통합과학은 따로 외울 부분만 해주면 되는 거야. 그 기본적인 틀은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선생님이 바로 이제 이 시간 끝나고 단톡을 만들어 줄 테니까 단톡으로 이제 저기 들어와서 이번 주 내로만 하면 돼. 그래서 숙제한 거 찍어서 올리고 노트 필기한 것도 찍어서 올리고 서로 그냥 약속이니까 서로 경쟁적으로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하다 보면 내게 쌓이는 거고 실력이 느는 거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리고 지금 필기 다 한 사람은 오늘은 좀 일찍 끝내줄게. 나가서 점심 맛있는 거 먹으세요. 먼저 나가도 좋아. 안녕. 필기 다 하고 나가세요. 고생들 했어. 그래. 너희들도 하루 종일 뭐 온라인 수업하니까 저기 좀 이렇게 바깥에 공기 좀 쐬고 그래. 너무 집에만 있지 말고 머리 아프더라고. 컴퓨터 너무 오래 쳐다보고 있으면 환기 잘하고 쉬는 시간 잘 지키고 그러면 될 것 같아. 자, 또 열심히 한 주 보내보자. 숙제들 꼭 해와. 안녕. 민기 잘 가.